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노란 실천단 조끼를,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실천단 조끼를 입고 계신 당원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노란봉투법을 직접 발의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노란봉투법은 무엇이고 왜 입법되어야 하는가?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입니다. 이쪽이죠. 네, 먼저 노란봉투법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쌍용자동차 파업. 텔레비 뉴스에 막 헬기 동원해서 공장의 지붕을 피해 다니는 노동자들한테 무지막지한 탄압을 했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2009년 정유회복 반대 쌍용 자동차 파업 후에 국가와 회사가 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던 조합원과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2013년 1심에서 47억 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보도를 접한 우리 시민 배춘아님이 그 당시에 아이가 둘이 있었고요.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시민입니다. 와, 내가 이런 세상에서 셋째를 낳는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배춘아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고민하다가 큰아이의 태권도비를 빼서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시사인에 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시민 10만 명이 47,000원씩 모으면 저 쌍차 노동자들한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좀 주고 싶다. 거기서 유래한 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실제 쌍차의 쟁의행위는 국가가 과잉 진압한 국가폭력이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시민들 앞에서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치하를 안 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다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17명의 국회의원한테 쌍차 소치하 촉구 결의안에 공동 발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한 명도 제가 집요하게 설득해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지만 그 쌍차 손배소 촉구 결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가 통과가 됐는데, 그로부터 또 8개월이 더 지나서 바로 지난 11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이 투쟁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정당 방위다라고 파기환송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동자들을 과잉 진압하고 폭력으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올 여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채한 부지회장이 신장이 178cm예요. 자기 몸을 0.3평 감옥에 스스로 가둬서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화면이 아마 또 떠오르실 거예요. 네, 조선업은 호황기였죠. 우리나라 조선업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불황이 닥쳤다고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30%를 삭감을 한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하지만 다시 조선업이 호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고, 근데 저임금이고, 그러니까 일할 노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어요. 1년 6개월이 거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아니라 깎였던 내 임금을 돌려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실제 돌아온 것은 하청업체 사장들은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뒤로 빠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노동자들이 다 양보하고 임금 원상 회복도 아니고 4.5% 인상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합의 타결을 했는데 그 뒤에 사용자 아니다라고 뒤에 숨어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이 하청 노동자들 5명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쌍용자동차의 47억이 10년이 지나서 470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까 배춘하님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배는 그 47억 쌍차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그 손배액을 보면서 정말 돈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묻어버릴 기세구나 이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10년 동안 손배는 더 가혹하고 혹독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손배는 간접고용 사용자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화이트 진로의 운수노동자, 또 현대제철 사내하청,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모두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번 20대 국회에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국회의원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된다. 노조법 이산조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동참을 해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법 청원으로 올라온 노란봉투법도 하나 있습니다. 네. 자, 노란봉투법을 얘기하는데 왜 결사의 자유를 얘기할까 의아하실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자유입니다. 이번 특히나 이 법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자나깨나 강조하는 게 뭐죠? 자유죠. 취임연설에 자유 몇 번 얘기했죠? 35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념식, 축사, 그리고 유엔 총회 가서도 자유를 외쳤습니다. 네, 진보도 자유의 가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선거법, 청소년과 공무원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 선거법 개정해냈죠. 또 언론관계법, 언론활동의 자유 중요합니다. 특히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결사의 자유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뭐냐? 나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내가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결사의 자유가 바로 현대적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조직, 뭐가 있을까요? 정당과 노동조합입니다. 바로 그건 헌법에 유일하게 표시되어 있는 결사체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 즉, 일하는 사람들이나 약자들은 노조나 정당을 만들어서, 즉 결사를 통해서만 사용자나 경제적 강자들한테 대항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해진 운동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특히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특별하게 정당과 노동조합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법 33조에는 노동 3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핵심적 자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네, 제가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가 됐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18세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유는 국가나 군주로부터 억압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 즉 대단히 소극적인 자유를 이야기했죠. 20세기 초에 드디어 노조의 결사의 자유가 아주 중요한 자유권으로 등장을 합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에는 셔먼법이라고 실제 시장 경제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면 처벌하는, 그게 바로 반독점법인 셔먼법이거든요. 근데 그 셔먼법으로 노조가 임금 협상을 맺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이것도 담합이야 이러면서 셔먼법으로 처벌을 했어요. 18세기에는. 하지만 나중에 이 노조 행위는 셔먼법에서 예외시켜야 된다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드디어 적용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발견되는 과정이 바로 1800년도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비로소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5회 위반한다 그랬죠. 공정거래법, 즉 한국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사고 수준이 1800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1941년에 4가지의 자유라는 연설을 냈습니다. 명연설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 중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대공황과 빈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을 자유롭게 하자는 드디어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루즈벨트는 미국의 최초의 여성 장관인 프랜시스 퍼킨스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노동관계법,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바로 노조법을 개정을 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민사 면책할 수 있다라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1944년 ILO는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인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파시즘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라는 아주 보편타당한 상식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도요. 1948년 재헌헌법에 노동사건을 명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14년간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손배액이 2,753억 원이나 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5명, 아까 말씀드린 470억, 이분들 한 달 월급 200만 원 간 넘습니다. 300년을 5명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에 노동자, 사용자, 쟁의행위의 개념을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3조에 나와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 마음대로 마구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면 뭐다?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를 반대하는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노조법 2조. 노조법 2조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도 노조법에는 근로자란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그렇게 표현 드리고요.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지금 현 세대에 맞게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노조법 2조에 실제 지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노동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의 노동 상권을 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안정 노동자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상 우리 지금 어제 안타깝게 파업을 접었지만 이후에 다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죠. 그 다음에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돼서 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서 투쟁을 해서 재능교육 선생님들, 학습지 교사들 얼마 걸려서 노동자로 인정받은지 기억하십니까?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조법을 이제 심의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다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왜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법원에서 인정받는데 쌍차 13년 걸렸고요. 재능교육 노동자들, 학습지 교사들 15년 걸렸습니다. 법이 뭐하고 정치가 뭐하는 겁니까? 정부가 뭐하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그 13년, 15년 동안 본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 또 실제로 이 세상을 직접 뜬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분들을 스스로 노동자가 될 수 있게끔 노조법 2조를 제대로 개정을 해서 스스로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에 맞게 노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본인들의 노동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노조법 2조 근로자의 정의의 핵심입니다. 노조법 3조 사용자. 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니에요. 우리 아까 대우조선해양 말씀드렸죠.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원청이었죠. 네, 바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실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를 사용자로 보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노조법 2조의 사용자의 개념 제대로 바꿔야 된다. 그 핵심입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죠. 택배기사 급여, 택배 수수료로 결정이 됩니다. 택배 수수료 누가 결정하죠? 대리점이 결정합니까? CJ 대한통운이 결정합니까? CJ 대한통운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CJ 대한통운이 사용자가 돼서 이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노조법 3조의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의 핵심이다. 자, 제가 2조만 그 다음에 쟁행위.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임금 체불을 했어요, 사용자가. 그러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쟁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네. 임금 체불한 사용자한테 임금 지급하라고 하는 쟁의행위가 현행법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 노동자가 열심히 투쟁해서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안 지켜요. 단체협약 이행하라 파업을 했어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현행법에 불법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노조법 2조 쟁의행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식적인, 당연히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쟁의행위를 개념으로 불법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고는 뭡니까? 노동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구조조정을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네,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 합법
불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네, 경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금 노조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한 거 개정해야 된다. 정당한 노동상권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쟁의행위의 대상에 들어가서 그래서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노조법 2조 개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합법 파업을 보장하는 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노조법 3조. 노조법 3조는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나오게 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사인의 독자였던 배춘환 시민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란봉투법 그 손해배상 470억 5명의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300년이 넘어도 못 갚는 액수 그걸 사용자는 왜 청구할까요? 네.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하는데 그걸 겁박하는 겁니다. 470억을 매겨놓고 너가 노조를 탈퇴하면 너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 가압류 대상에서 빼줄게. 그리고 그렇게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손배 청구 가압류가 사용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배 청구의 제한이라는 건 실제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까지 면책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의해서 계획해서 파업하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일 파업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사라졌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계획된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 개인이 파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법에 이제 경총이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쟁의행위는 노무 제공을 합법적으로 거부해서 사용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자가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손해를 끼치게 돼 있는 법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쟁의행위라는 게. 대신 노동자들도 파업하면 어떻게 되죠? 무노동 무임금이죠. 임금을 못 받아요. 노동자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지만 나의 노동 조건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투쟁을 하는 거고 사용자 너네들도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제대로 노동자와 협상해라. 이게 바로 노동 3권인데 근데 민법 얘기를 들먹여요. 노동법은 민법과 충돌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무엇보다 재선권을 보호하는 법률인데 중요한 거 노동법은 민법보다 나중에 생겼어요. 민법과는 별도로 발전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결사의 자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극복하지 않고는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쟁의행위는 사용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있죠? 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데도 그게 합법인 경우가 뭐가 있나?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권투 한번 보세요. 권투는 싸움이지만 헌법상 상해죄의 예외가 되는 거죠. 네,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려 눕혀도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 그건 룰이거든요. 룰. 파업권도 바로 그런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펀치가 있어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걸 헌법에서 보장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당한 쟁의행위 좁게 해석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대에게 영업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는 결국은 권투 경기 중에 반칙을 썼다고 해서 상해죄로 처벌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권투에서 저도 권투 잘 모르지만 벨트 아래를 선수가 공격을 하면 페널티를 주거나 뭐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은 점수를 깎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권투 선수를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이러지 고발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에게 반칙을 썼다고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하는, 권투 선수를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개인에게 손배 청구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요거를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은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이 주체가 돼서 쟁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개인의 파업은 불가능해요. 그건 개인의 일탈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의 일탈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손배를 매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손배 청구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악용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의 참가자 중에 선별해서 너 쟁의가 파업 중이에요. 파업 접고 현장 복귀하면 너는 요 손배 대상자에서 빼줄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그러면 너도 손배 가압류에서 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요. 실제로 우리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며칠 전에 1심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 맞다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노동자들한테 지금 손배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원청에서 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하면 손배 가압류 빼줄게. 결국은 노조를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손해배상 청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부당노동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손배 청구를. 개정안에서 제가 폭력과 또 파괴 행위는 손배 대상이라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용자나 또 경총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상권 보장을 위해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정의당,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증명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 이 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되기 시작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최동준
서울시당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지하철 노동자들 있잖아요.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을 앞두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94년도에 제일 큰 파업이 있었는데요. 구속 결단 시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배 가압류에 대비해서 혹시 간부가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다 배우자한테 돌려놔요. 그게 파업을 앞두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사를 그렇게 치르고 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역사예요. 파업 중에 하지만 나중에 원만히 노사가 합의 타결을 하면 노사 합의로 청구됐던 손배 가압류 소송 취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바로 노조를 탄압하고 실질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자가 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쓰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최초 2003년 초에 두산중공업에 기억나실 거예요. 구조조정에 반대해서 재미에 참가한 노동자들한테 다 손배 청구되고 임금이 가압류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아이들 밥 먹을 수 있는 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호소하면서 그런 상황을 고발하면서 우리 두산중공업의 노조 간부였던 배다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200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마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도 쌍용 자동차 때는 그 손배 가압류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3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까 2003년 우리 배다로 열사 그 이후에 2004년 드디어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담병호 위원장, 담병호 전 의원께서 처음으로 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때 발의했던 법이 지금 노조법의 원조죠.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노조법 제3조 개정안과 같죠? 네, 그 시초가 바로 우리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의 역사를 따져보면 바로 진보정당의 출발과도 같다. 진보정치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노란 조끼를 입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서울시당 실천단 좀 있으면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정의당 지금 당원들 전국 지역위에서 많은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란봉투 실천단이죠, 위원장님. 네. 실천단을 출범시키는 건 서울시당이 최초입니다. 이 모범이 전국의 시도당에 전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제가 아까 결사의 자유 때 말씀드렸죠. 파업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땅에 수백만의 우리 미래 세대들의 결사의 자유를 위한 그런 규칙을 만드는 정의로운 발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이 법이 그래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잠깐 더 얘기해도 되나요, 시간이? 네. 일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제가 이제 법안 심사 소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힘이 반대해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의결을 하고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돼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은 첫 번째 소위 때는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법안 심사 때 의견을 내는데요. 심의 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조항에 대해서 다 수용 불가.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심사 소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 2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바로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고 진정한 노란봉투법이 제정됩니다. 아직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담장 밖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거통거지의 유채한 부지회장을 비롯한 손배 가압류 대상 노동자들 6명이 오늘로 13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의원단과 지도부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당의 시천당과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의 배춘환님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정성과 또 힘과 지혜를 모아서 올겨울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옐로우 윈터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2가지만. 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을 같은 법안들을 막 여러 개 내고 있는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뭐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와 그럼 이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과 고민정 법안의 차이가 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가는데 법사위에서 막히면 패스트 트랙을 태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후의 전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일단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저를 빼고 민주당 의원들 9명이 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의 안은 그 노조법 2, 3조 운동본부에서 성안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우리 손잡고 네. 손배 가압류 잡작 손잡고와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든 거고요. 노조법 2, 3조 개정에서 고민정 의원 법안과 제 법안의 차이점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노조법 2조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쟁행위의 정의를 제대로 하자는 것과 또 노조법 3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한하자 이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노조법 손해배상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법안 심사를 준비하면서 영국의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사용자들은 배우조선의 470억도 입증해 올 거예요. 로펌을 쓰고 회계사를 써서 입증을 해오고 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입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국의 입법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실 영국이나 해외 선진국들은 이런 식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데 영국에 있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면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4만 파운드를 넘길 수 없다. 손해배상액을. 그리고 조합원 수가 2만 5천 명 미만이면 20만 파운드, 3억 원을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법안 심사 때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사용자한테 주면 사용자들은 입증해 온다. 그래서 실제 영국의 입법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때. 예,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걱정하는 거 지금 이제 법사위에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하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죠.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라고까지 하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수원장처럼 지키고 있는데 어떡하냐? 실제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60일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환노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또 있습니다. 가령 5월 30일이 지나면 법사위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지만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과 함께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언론이 노란봉투법이 제정돼야 한다. 2년 전 그 겨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처럼 TV만 틀면 중대재해처벌법, TV만 틀면 노란봉투법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이 더 앞장서서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정의당의 의원들 더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개 더 받아도 네, 질문 또 하실 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 위원장님 곁담으로 좀 제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근데 아마 들으시면은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회가 이제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오프 더 레코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근데 세상에 소용없는 게 어딨어요. 저는 그런 법안을 그런 민생 법안을 10개를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도 선택을 할 거예요. 10개를 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이건 이제 지금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국회가 과반 3분의 과반의 2여서 그러니까 과반 출석의 3분의 2 동의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민주당하고 다 힘을 합치면 안 되죠. 3분의 2. 3분의 2가 안 그러니까 과반의 3분의 2가 안 돼요? 과반이 아니라 전체 재석 의원의 3분의 2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160석과 비례 그다음 정의당 비례 다 합해도 3분의 2를 넘길 수가 없어서 거부권 행사는 실제로 지금 21대 국회에 있어서 보셨잖아요. 행안부 장관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전체 의석의 3분의 1은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건데 대통령 거부권은 그 과반 출석의 3분의 2 동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반은 기본 넘기니까 과반의 3분의 2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나머지 당들 다 힘 합치면은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제 네네. 그렇게 한 번 더 네. 확인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를 국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네, 실제로 할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